안녕하십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싸움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한 거죠. 어,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잠깐의 황금기 이후에는 또 이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그리스 세계 중에 그리스 본토 쪽 이쪽은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페르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문명이 넘어가고, 뭐 이후에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이렇게 쭉쭉 넘어갈 텐데, 제가 지금 일단 페르시아전까지를 했고, 이제 오늘 펠로폰네소스 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거는 뭐 모르겠어요. 한번 페르시아는 한 3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막 이제 막 근질근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이 실물의 역사의 진행 중에 사유의 어, 진척, 이게 지금 요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한번 또 깊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 거 마치고 나서 다음번에 좀 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뭐 관심 있는 분들만 들으시는 거니까, 그분들은 나는 그리스 철학 그거 소크라테스도 아직 아니고 그 전 거는 별로 내가 재미도 없고 그렇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몇 개는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다음 시간, 이번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어쨌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조금 더 해놓을 거, 나름대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 뭐 이제 그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근처에 엄청난 사상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는 뭐 철학, 자연 철학, 인간 철학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근대 과학 있죠. 근대 과학은 어 알렉산드리아의 자연 철학, 자연 과학에 가까운 그거하고 맞닿아 있다면, 현대 과학은 고대의 자연 철학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좀 재미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를테면은 현대의 그 과학 중에서 뭐 현대 물리다. 현대 물리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양자역학인데, 이 전자에 대해서 이거저거 생각을 해보고 짜맞춰보고 정합적이면은 관측값을 그냥 쓰는 건데, 그렇게 쓰기가 그 이전에 그 근대과학이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뉴턴역학이랑은 완전 달라지는 세상인데, 정합적으로 특정 값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틀에 대한 연습이 고대에, 제가 지금 쭉쭉 진행하고 있는 오디세이 그 시기에 그 훈련이 엄청 되어 있어요. 그리스 주변의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아니 그때 설명으로 지금 거 설명 못 하잖아 가 아니고, 지금도 설명일 뿐이에요. 지금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해석도 많고 지금도 설명일 뿐인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를테면은 후기 자연 철학은 뭐 더욱 그러하지만은, 초기 탈레스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원지를 찾고
기본이 되는 것, 입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질서에서 움직이는지, 대립 뭐 하고 갈등하고 사랑과 미움으로 뭉쳤다가 떨어졌다 하고, 웃기는 설명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입자 간의 작용에 대한 질서 있는 설명을 그때 시도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그 설명을 한다면, 제가 몇 달 전인가 한번 분수 양자홀 효과에 대해서 물리 컨텐츠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EBS 교재에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걸 알게 되고 나서 한번 봤어요. 이 다 인터넷에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봤는데, 저는 그 물리학 공부를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학부생들, 물리학과 학부생들이 그 지문 읽고 나서 똑똑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할 것 같긴 하지만은 뚜렷하게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오늘은 수능 끝난 지 좀 며칠 지난 거지만은 그게 혹시 나올까봐, 그거 나오면은 국어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왜냐? 그거는 물리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그거거든요. 분수 양자홀 효과. 근데 결국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가 그 문제는 안 맞는데 아마 생명과학 쪽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온 걸로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양자역학에서 나왔으면은 분수 양자홀 효과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 설명을 보면은 그걸 내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을까? 그거 좀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거기에 질서 있게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장, 자기장이 이제 올라갈수록 당연히 정압이 정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정비례해서 가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하는 것 같다가 계단처럼 가, 계단처럼.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분수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러니까 정수배로 양자홀 효과가 생긴다. 양자홀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양자역학적 구조 내에서 생기는 그런 거예요. 더럽게 없겠네.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거를 이제 극저온에서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다가 근데 거기에 딱 단위로, 이상하게 단위, 불연속적인 세상이지, 가시적인 세상은 연속적인 걸로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가지고는 연속적으로밖에 못 느낀단 말이야. 심지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지금 이런 걸 보는 것도 TV를 보고 할 때 연속적으로 느끼잖아요. 사실 불연속적인 건데, 1초에 그 몇 개 사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60개 들어가면 엄청 연속적으로 느끼는 거지. 다 눈속임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연도 더 들어가 보면은, 자연과학도 물리학도 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불연속적인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주 고대로부터 가시적인 것 너머의 것을 탐구를 엄청 해놨거든. 근데 이제 양자홀 효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단위별로, 특히 프랑크상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 단위로 계단을 이루어. 신기한 일이지. 자연은 우리의 그 상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히 현대과학에는. 근데 그거에 또 분수배까지도, 분수배로 나오면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맥동 현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과학이 설명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서 이제 그 샘물을 찾을 수 있느냐. 오리엔트는 아니에요. 오리엔트는 실용적인 기술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리스는 분명히 쪼갤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원질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원질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질서 있는 설명의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그 설명이 맞다는 게 아니야. 지금 양자홀 효과가 정합적으로 측정값이랑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뭐 반도체 이런 데 쓰여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설명 2000년 후에 2500년 후에 2500년 전에 이제 그런 설명들이 막 나왔듯이 2500년 후에는 다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 거의 100% 그렇겠지. 왜냐, 이미 전자는 우리가 그래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참 큰 것 같아. 뭐냐면은 전자를 우리가 직접 관찰 못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그게 양자역학이 말하는 불확 적정성의 원리죠. 거기에도 프랑크 상수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자연은 참 묘하게, 묘한 질서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연 철학이나 이제 뭐 인간 철학도 있지만은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번 편 다음으로 넘기겠다 이 얘기를 10분이나 했네. 10분 동안 페르시아 전쟁 얘기할 걸. 펠로폰네소스 얘기할 걸. 근데 이걸 이제 해야 제가 나중에 시리즈로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이제 과학 컨텐츠 비슷한 걸 하게 될지, 앞으로 몇 개 시리즈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델로스 동맹이 형성이 돼요. 델로스 동맹이라 하면 델로스 섬에 금고를 놓는 거야. 맹주는 아테네야. 아테네 동맹이라고 말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사실 둘 다 굉장히 강해요. 아테네의 수군이 강하듯이 스파르타의 육군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데, 아마도 그 동맹 과정에서 아테네 측, 아테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그쪽은 그래도 잡고 있었단 말이죠. 꽤 많은 역할을 했죠. 이 참주 추방하는 데도 역할을 했지,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스파르타 300이 했지. 그러니까는 사실 동맹 아테네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가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테네 동맹이 아니라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요. 근데 델로스 동맹에 이제 금고가 있고, 실제로는 그때가 바로 페리클레스. 다 이때부터는 철학자들이랑 다 이 페리클레스랑 관계들이 굉장히 긴밀하고 그런 시기예요. 기원전 5세기 이때. 근데 자연 철학자들, 인간 철학자들 전부 다 페리클레스와의 친분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주 생생한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는 좀 다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기보다, 지금 제가 말하는 시기보다 거의 한 80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기록은 구약에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상당했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기록이 다 발견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얽혀서 같이 있어야 그게 이제 물리학적 법칙을 벗어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또 신앙에 대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어떤 뭐 이 공격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교, 이슬람교 여기에서는 거기에는 기록이 있는데, 자기들은 기록이 있는데
그 당대는 엄청나게 거기 다 문자님 뭐 이런 거 다 발달했을 텐데 빠진 부분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의 특징은 페리클리스라고 하는 그 정치가이자 군인, 이 사람은 엄청 장기 집권합니다. 잘했고 장군이자 뭐 이렇게 그 스파르타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500인 회의보다 민회가 더 중요해지고, 왜냐면 평민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평민이라고 해도 사실 좀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은 다 귀족이에요. 다 자비로 한 거예요, 자비로. 그 이전까지 정치라고 하는 게 대부분 기금으로 운영되고,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는 너무 넓어서 별의별 게 다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상호 간의 관계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하지.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종교적인 그런 거랑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물리학적 법칙을 벗어난 그런 것이 무슨 없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시기가 되면은 그래도 가장 잠깐이지만 이상적인, 뭐 지금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그 서구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이전보단 많이 참여했어요. 과두정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거야. 왜냐면은 그때 당시 기여한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때 바로 그때가 이제 배심원, 우리 그 이제 서구의 전통인 배심원제 이런 것도 이제 그때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민회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여러 그 질서, 이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페리클리스 시대에는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서구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그걸,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때 참여했던 뭐라고 합니까, 민주정에 참여했던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두정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거지만 민주정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현대민주정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명함이 다 있는데 그때는 뭐 오죽했겠어. 근데 그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페르시아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처럼 여러 개 뭐 말할 만한 게 없는 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거기가 이중적인 거지. 민주정이면서도 제국적인 행태를 보여. 사실 그 델로스의 금고, 여기가 바로 조공을 받는 거야. 동방의 페르시아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진나라나 이런 정도의 그 제국을 이루지 못하지만 조공을 받고 문제들이 생겨요. 걔네들 무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질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아테네가 이제 야, 안 되겠다, 조금 밟아줘야겠다 하고 슬슬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거야. 해군이 좋아. 육군은 스파르타한테, 페르시아도 안 됐잖아요. 300한테 이 백병정에서 안 되듯이 육군은 스파르타를, 그리스 어떤 사람들도 못 이겨. 걔네들 진짜 센 애들이야.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스파르타는 그래도 차라리 그래, 엘레아 지방으로 우리가 좀 가자. 이탈리아 쪽, 뭐 이탈리아 쪽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 남부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조금 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격 들어와. 그래서 완충지 정도 되는, 그래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스파르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나라들이 압박을 받다가 그리스 쪽에 아테네 쪽에 붙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가 육군이 약하고 해군이 세. 제가 이제 제 그 고등학교 대학 친구가 의 그 매형이 복서인데 복싱을 했었는데 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이래.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개발하는 게 더 낫다. 그 형은 이제 어 막 크고 막 그러지 않은데 지금은 엄청 크지. 몸이 많이 와, 역시 운동한 사람들이 이제 운동 쉬면 몸이 엄청 불어나더라고. 원래 좀 키도 중키 정도에 아주 막 그 말랐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마르진 않았었지만은, 근데 강점, 그 형은 펀치가 셌고 방어가 약했어. 근데 복싱에서는 강점을 기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나는 펀치가 세니까는 펀치로 그냥 가는 거야. 안 그러면은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했는데 외국에는 외국 애한테 처음으로 다운 먹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동급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걔네들 골격이나 이런 게 뭐 힘도 세고, 그 형이 이제 힘이 세지만은 힘이 굉장히 센데 엄청 셉니다. 막 진짜 막 헤비급 애들 80점 같이 하면은 그냥 확확 넘길 정도 세요. 그 형은 그때 당시에 그냥 아주 경량급이었거든요. 이제 운동할 때는. 근데 지금은 헤비급 됐을 거예요. 진짜로 엄청 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딱 쉬니까는, 더구나 펀치 센 분이라서 골격이 좋았거든. 키는 사실 좀 작은 편이었고. 근데 바로 아테네가 그렇게 평가한 거야. 우리가 해군이 세니까 해군을 증강을 하자. 그래서 그걸로 작사를 내자 했는데 그게 또 오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 뭐 무조건 진리일 수는 없어. 강점을 부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지. 육군에서 처참하게 발려요. 그게 얘기는 복잡하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 갔던 장군 중에 하나가 늘 그 전쟁사에 친일파들은 또 이렇게 있게 마련이야. 결국 스파르타로 붙어가지고 스파르타의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장군이 다시 이렇게 갔는데 해군 중심으로 가는데 육군에서 발리고 해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하면서 생각보다 스파르타의 그 동맹, 스파르타 쪽 펠로폰네소스 동맹도 상당히 셌었고, 그러니까 아테네가 절대 그 최고의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델로스에다가 금고를 놓은 거지. 아테네 동맹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야. 그리스 전체를 묶기는 아테네로서는 충분치 못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깨집니다. 근데 그럼 이제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비해서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뭐 사상, 자연, 인간, 철학들이 스파르타에는 없잖아. 스파르타에는 넘사벽의 그 센, 진짜 그야말로 완력으로 그냥 다 육상에서 다 제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애들 투성이긴 하지만 사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실물로는 아주 치고 나갔는데 받쳐주는 사유가 아테네 같은 사유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이 힘을 못 쓰게 돼요. 거의 한 10여 분 만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뭐 끝을 냈네요. 거기에도 뭐 자세한 거기 뭐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는 진행되는 과정 그런 거는 뭐 다른 책이나 뭐 인터넷 문건이나 아니면 이런 그 또 인터넷 이런 뭐 강의나 이런 걸로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중간에
그때 당시에 그리스, 특히 아테네 중심의 그 사유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말 못한 곳이 되게 많아. 특히 현대적인 생각이 연결고리가 그때부터 이미 깊게 사유가 됐단 말이에요. 단편들이 남아서 되게 읽으면 허접해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고, 물론 저는 원서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은 영어로 된 거는 좀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순이나 이런 게 그때 거랑 비슷하니까. 성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헬라어에서 어순도 비슷하고 그런 게 비슷해가지고 읽어보고 뭐 우리말로 된 것도 답변 찾아보고 하는데, 처음에 되게 이게 뭐냐, 완전 그냥 옛날, 아유, 공자 맹자 말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다라기보다는 좀 질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편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질서의 체계인 거지. 근데 그 질서의 체계가 힘의 체계한테 실물적인 힘을 가진 곳에 확 깨지는 계기가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살아남은 것은 아테네의 사유예요. 그리스의 사유는 그 이후에도 살아남게 돼요. 계속해서 그 직후에도,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기에도, 또 로마, 그리고 또 중세도 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플루토노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자의 유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근대에도 사실은 인문주의가 나온 게 그리스란 말이야. 그죠?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거야. 다만 거기에서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연과학이 태동을 하죠. 그리고 현대물리는 실험과 관찰로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사유로 들어가야 돼. 에너지는 관측이 돼. 근데 그 사유를 뭐 무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적인 이미 훈련된 질서, 생각의 질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서구 문명 중에, 문명 자체로는 당연히 오리엔트가 너무나 고대의 고대고, 문화 이쪽은 그레코 로망이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마칩니다.